안녕하세요. 저는 졸지에 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이혼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겪은 불행에 대해선 저 또한 무지했고 안일했다는 걸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되겠죠. 현재는 그 빈자리보다 남편의 실체에 대한 충격과 배신 때문에 일상 회복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어딘가에는 제 사정을 터놓고 정리를 끝내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간 남편의 실체를 알기까지 오래 지켜본 것이 아니었고 정말 훅 스쳐가듯 해결이 나버린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섬뜩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봐 주셔요. 제게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풋풋했던 학생 때의 연애였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잊혀진 인연이기도 했죠. 대학 다니면서 또 취직을 하고서 내내 연애를 해왔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가벼운 연애를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에 책임이 막중하게 느꼈다기보다는 연애하면서 한량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저의 불안한 미래가 더 걱정이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연애보다는 앞날 개척이 제겐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성 만나는 걸 잠시 중단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선해준다는 소개팅도 귀찮아서 거절하고 있던 차에 정말 우연찮게 다시 첫사랑과 재회를 한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제 앞날이 이런 꼴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되네요. 첫사랑을 만난 건 다름 아닌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 비해 시골이었어요. 시에서 학교가 총 5개 있었는데 그중 남녀공학은 2개 있었고요. 저도 학교 주위에서 살았지만 첫사랑의 집도 학교 주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고향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거리였어요. 아마 그때가 명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첫사랑을 오랜만에 보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살아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의 인연을 반기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서로 예전 연락처가 그대로라서 휴대폰에는 늘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랑 간단한 안부만 묻고 헤어진 그날 밤, 명절날 밤 첫사랑한테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헤어졌던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 인연인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동창인 셈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만났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도 많고 함께 그릴 어린 시절 추억도 꽤 많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첫사랑이 제 남편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 과정을 만들었네요. 당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 수입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살림이 괜찮았고 넉넉한 상황에서 바로 아이 계획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쪽에서 그래도 꽤나 지위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임신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되었어요. 부부가 둘 다 몸이 건강하다 보니 아이는 신혼생활 8개월 만에 바로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혼살림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아이를 가질 셈이었죠. 피임을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바로 임신에 성공한 저희는 정말로 기뻐서 양가 어른한테 자랑을 했고 배부르기 전에 양가 어른을 따로 찾아가 식사 자리를 따로 가졌습니다. 나는 당시에 너희 둘이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니. 역시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고 해도 실상은 모르는 게 천지가 많네.
같은 고향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고향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지. 네 시애미는 멀리서 시집을 와가지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그걸 보는 내내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며느리는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사돈댁이랑 우리 집이랑 한 다리 건너 있으니 얼마나 좋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와 남편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댁이랑 친정이 저희가 지연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방문하면 고생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언제 한번 제게 따로 전화해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제게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신혼 첫 출발 때만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만난 인연과 참 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시작한 만남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도 못 누리고 지나쳤을 기회였겠지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좋았습니다. 남편도 매번 저더러 역시 가슴속에 남는 사랑은 첫사랑밖에 없다면서 저와 결혼한 걸 무척 행복해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아이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꼭 전해주자고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차차 산모에 대한 몸가짐을 하기 위해 직장에다 육아휴직을 냈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임신 정보나 육아 지식을 많이 공부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덕분인지 저는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색이 산모인데도 입덧 한 번 하지 않고서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름 편하게 보냈죠. 출산 과정에서도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채 아이를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제가 출산하느라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남편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싹 잊히고 웃음만 나왔네요. 임신과 출산 정보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어떤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보고 정이 떨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또 출산을 한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대요. 솔직히 그런 고민글들을 보았을 때 지레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가진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괜한 고민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안아보면서 너무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더러 수고했다고 땀으로 범벅된 저를 한참이나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딸이 아니라는 게 좀 걸렸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딸을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대부분 첫째라면 대부분 아들 낳고 싶어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희한하게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딸이 최고라면서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딸이 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고 그렇게 끔뻑 죽겠더랍니다. 아들은 애교가 많아도 엄마한테나 부리지 아빠한테는 잘 안 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복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둘만 공간에 남겨졌을 때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딸 원했는데 많이 아쉽겠다. 솔직히 애 성별 처음 알았을 때 실망하긴 했지.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도 자기처럼 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물론 자기 닮은 딸 갖고 싶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저렇게 예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실망을 해. 딸이야 둘째나 셋째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저 민우가 너무 예뻐서 딸 생각 전혀 안 나. 남편은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아들 물건 쇼핑한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딸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서 당연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어렸던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안 태어났다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그릇이었나 봅니다. 어느덧 아이가 3살이 되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될 시점에 제가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면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벌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일하려고 해?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랑 아이 생각만 해. 이때만 해도 제가 전생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길래 이리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게 신경을 쓰느라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아서 처리하느라 갑자기 바빠졌어요. 남편 출퇴근이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남편은 오로지 고객 시간에 맞춰주느라 자정돼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남편이 유독 자정부터 새벽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아침에 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빠지니 문득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이 정말 일 대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동안 일에 소홀했다고 해도 그렇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굴리면서 일을 시키는 게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고객이길래 매번 사람을 새벽에 부르고 난리야? 아니, 자기 회사도 좀 너무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복지 요즘 괜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이렇게 밤낮 없이 사람을 뛰게 만들어. 아, 몰라.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그동안 일 게을리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지. 내가 또 좀 잘하는 보험사야? 당신 남편이 고객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 직원인지 모르지? 당신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새벽엔 잠을 자야지.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한참 젊을 때 바싹 벌어놔야 우리 민우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지. 민우만 잘 커주면 나 24시간도 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부지런한 남편을 보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편의 일이었고 제가 감히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아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릴 수도 없는 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대신 내조에 신경을 잔뜩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밥상에 올렸어요. 남편도 저의 정성을 알아주는 건지 매번 힘이 불끈 난다고 안아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신혼생활은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늘 서로를 존중하며 연애 못지않게 풋풋한 시간을 보냈죠. 3살의 어린이집을 입학했던 아이가 어느새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첫 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이 하원보다 일찍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먼저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다른 학부모와 상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준 원장님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하곤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우리 아들 새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원장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자꾸 남이 하는 상담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듣자 하니 상담 중인 아이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될 아이 같았어요. 아빠가 없는 듯 했고 이번에 3살 반으로 들어오려고 입학 상담 중이었습니다. 슬쩍 보니까 딸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얌전히 놀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사랑하지만 저도 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그러다 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양갈래하고서 분홍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딸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손인사를 해줬더니 아이가 쑥스러워하며 모른 척하다가 다시 저한테 관심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이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했는데 확실히 아들과는 또 다른 두근거림이 있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토끼 볼펜으로 그 아이를 유혹했고 딸아이는 한참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곧 의자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가까이 다가온 그 아이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며 토끼 볼펜을 쥐어줬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엄마가 머리 묶는 솜씨가 좋구나. 어쩜 이렇게 복숭아같이 예쁠까? 우리 아가는 이름이 뭐예요? 제 말에 아이는 토끼 볼펜에만 신경을 두면서 민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말도 곧잘하는 게 딱 봐도 똑 부러진 아이로 클 것 같더라고요. 민주라.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이다 보니까 같은 민돌림이라는 생각에 더 정감이 갔어요. 민우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 지민이고 남편 이름이 주우인데 저희 이름 끝자리만 따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만약 둘째, 셋째까지 낳게 된다면 남편이 제 이름을 따서 민자 돌림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를 계속 구경하고 쓰다듬다 보니까 문득 오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막상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얼굴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좀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 딸아이와 우리 아들이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에 비슷한 아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습니다.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후로 저도 모르게 상세히 민주 이목구비를 뜯어보게 되었는데 쌍꺼풀 없는 눈매도 그렇고 콧볼 모양도 그렇고 한쪽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왠지 먼 사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수긍하겠다 싶은 거 있죠. 원장님과의 상담이 끝났는지 민주의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곧 제 품에 있는 아이를 보고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애를 데려갔습니다. 아니에요. 민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불렀는걸요. 애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민주 보니까 더 그러네요. 이번에 입학하시나 봐요? 네.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그럼 첫째를 제대로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웬만하면 5살쯤에 어린이집 보내고 싶었는데 애 아빠가 출장이 잦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러기 가장인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지 뭡니까. 그렇게 민주 엄마와 간단히 안면을 트고서 저도 상담을 마친 뒤 우리 아들과 같이 하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떡볶이 한 컵을 사주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발장 앞에 있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제 왔냐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업무용 태블릿을 깜빡해가지고 집을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챙겨간다고 왔다네요. 그러고는 바빠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하길래 조심해서 가라고 저도 급히 배웅을 했죠. 그 와중에도 아들 바보인 남편은 아들이 주는 떡볶이까지 한 입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 바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친구 아버지 상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빈소에서 바로 출근해야겠다면서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 상인데 결혼한 친구도 아닌데다가 외동이라서 친구 혼자 빈소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출근했잖아. 무리되지 않게 시간 나면 눈 좀 붙여. 친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도와줘도 되니깐. 잠도 못 자고 출근하다가 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라. 알겠어. 민우랑 밥 먹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 혹시나 집에 들릴 수 있으면 들어갈게. 참, 민우가 동물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빼놓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가정도 챙기고 자기 마누라도 아들도 잘 챙기는 남편이라 저 또한 남편의 안위가 늘 걱정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갔고 남편의 자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죠. 왜냐면 아버지 상을 당한 남편 친구는 예전에 한번 남편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뻗는 바람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가 그때 그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때 몇 번 안면 트고 말을 텄던지라 막상 저 또한 아버지 상을 모른 척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민 끝에 바쁠 테니 문자라도 남길까 싶어 결국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날라온 친구의 답장에서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졌습니다. 남편 친구가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영문 모르는 답장을 잔뜩 보내더니 오히려 제 말에 남편 친구가 놀라서 전화를 걸어오지 뭡니까? 아버지 상이라뇨?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설마 형준이 그 자식이 그래요? 당황한 저는 남편 친구에게 말을 버벅대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 날라온 문자에는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 상이 아니라 다른 친구 아버지 상을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착각이 이해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문자에 답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상을 당한 친구의 입장도 난처할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그렇게 최대한 애써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오면서 게임 틀어달라고 졸랐는데요. 그 태블릿은 남편이 업무 볼 때 늘상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 친구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쓰다 말고 놀라서 아들을 잘 설득해 태블릿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 낮에 태블릿 챙겨간다고 집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게 아들 손에 있는 걸까요? 남편이 쓰는 태블릿은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챙겨갔다는 기계는 뭘까요? 그날따라 이해 안 되는 남편의 태도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번쩍하고 켜진 태블릿 화면에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아이 얼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사진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잠금 화면이 아니라 내부 화면이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잠금 화면이 넘어가는데 남편은 귀찮아서 기기에 잠금을 걸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잠금 화면을 열고 다시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웬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제가 어디서 유심히 봤던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낮에 원장실에서 봤던 민주라는 딸아이였죠. 이 아이 사진이 왜 여기 있을까는 제게 긴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 사진을 보자마자 민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는데 왜 그렇게 정감이 가고 익숙한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제 남편과 이목구비가 똑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 회로는 남편의 모든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이 바짝 솟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 남편과 이 여자애가 닮았으며 왜 남편 태블릿에 이 딸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민주는 저도 낮에 어린이집에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민주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저보다 더 먼저 민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서 있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 민주 엄마를 생각하자 출장을 많이 간다는 민주 아빠의 존재가 설마 내 남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꼬리를 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저의 온 머릿속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언뜻 봤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찾아 들어갔어요. 민주 엄마의 이름을 모르니까 수많은 정보를 뒤져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게 하나의 목록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기 실비보험으로 등록된 민주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눌러보니 아이 개월수상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주가 맞는 듯 했어요. 저는 그걸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에 적힌 주소를 당장 찾아갔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건 주소가 참 익숙하더군요. 이 여자 동네가 우리 고향이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그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먼저 들려서 아들을 맡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비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자 집 대문 앞까지 들어온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는 게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누르는 순간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게 두려웠거든요. 눌렀는데 만약 진짜 남편이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친구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 게 거짓이면 어쩌나, 그럼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려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사람이 나오려는지 문 앞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쓰레기 버리는 걸로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과 가까워진 그 목소리에서 이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곤 곧바로 열린 문 안을 통해 피하고 싶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악 하고 볼품없게 소리 지른 남편이 진심으로 놀라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 엄마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유부녀 같지 않게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서 민주를 안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민주가 감기라도 걸린 건지 아픈 것 같더군요. 민주 엄마 손에는 저번 달에 우리 아들이 아픈 바람에 급하게 샀던 노란색 체온계와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태블릿 핑계로 몰래 집을 왔다가 불이 나게 나갔던 이유를 알았고, 친구 아버지 상을 핑계로 집에 못 들어온다는 말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여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저 사람은 내 친구 동생인데 친구가 같이 있다가 잠깐 앞에 담배 피러 갔거든? 어떻게 네가 나랑 민우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너는 여기가 장례식장이니? 네가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도 까먹은 거야? 아, 장례식장, 그건 다른 친구고 빈소에서 잘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따라온 거야. 오해하지 마. 나중에 진짜 친구 들어올 거야. 전화해줄까? 넌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잔머리 굴릴 생각밖에 없어? 너 같으면 이 상황에 네 변명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고 설득하고 싶으면 저 아이랑 너 친자검사부터 해보지 그래? 뭐? 뜬금없이 친자검사를 왜 해? 내가 저 아이랑 그런 걸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설마 저 애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명색에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내가 네 이목구비 하나 못 알아볼까봐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워. 저렇게 버젓이 증거를 드러내주니까 말이야.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발짓만 했습니다. 신발까지 신고 들어간 저는 민주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물건을 뒤지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민주를 내려놓은 민주 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쫓아와서 제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그쪽 남편이 오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예의?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 애를 낳았습니까? 뻔뻔하게 감히 유부남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려요. 보아하니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생활비도 다 제 남편이 대줬나 보죠? 가진 것 없는 년이 배짱만 두둑하네요.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유부남들이 바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부인한테 질리고 매력을 못 느끼니까 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쳐들어와서 깽판 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반성이나 하세요. 내가 쳐들어와서 불안한가 봐요? 상상 이상으로 발악하시네. 왜요? 남편한테 아직 완전한 확신을 못 얻었나 보죠? 근데 어쩌나? 그 확신 얻기 힘들 거예요. 본부인도 나 몰라라 하고 바람피는 남자가 두 번째 여자라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뻔뻔하게 불륜을 대단한 권위인 것처럼 떠벌리는 상간녀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귀로 불륜이라는 걸 확실히 들었으니 민주와 제 남편의 친자 확인만 하면 되었기에 저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민주 칫솔로 보이는 작은 걸 가지고 바로 나왔죠. 그러자 상간녀가 제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손 쓰는 줄 아세요. 불륜녀라니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가 감당하게 해요? 어른으로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래봤자 형준 씨는 우리 민주를 더 좋아해요. 형준 씨가 우리 민주를 얼마나 끼고 도는지 모르죠? 당신 집에 아들밖에 없으니까 귀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럽디다. 아, 그래요? 딸 이름이 민주라고 했죠?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인데 제 이름 지민이랑 남편 이름 주우를 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남편이 먼저 나서서 민주라고 짓자 하지 않던가요? 보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랑 남편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같은데요. 사실 이건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고 단지 제가 어림잡은 추측이었지만 놀랍게도 제 말이 진짜인가 보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이 민주라는 이름을 고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 같았습니다. 상간녀가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울음을 참으면서 남편을 째려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 추측이 맞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러나 잔머리 좋은 남편은 상간녀 눈빛 다 무시하고 구석에서 몰래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자신의 딸 아니보다 저한테 소송당해서 명예에 실추될 걸 걱정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상간녀와 말씨름을 끝내고 대문으로 향하자 대문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제발 이러지 마. 우선 앉아서 얘기해 볼래? 아니다.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말해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정말 아니거든? 응? 현장이 다 발각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상간녀를 외면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잔뜩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저 아이가 네 자식이라고 판정나는 순간 너는 인생 쪽날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 그대로 집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이젠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상간녀가 나서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요, 형준 씨. 그냥 저 여자랑 이혼해버려요. 형준 씨 딸 갖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은 저 옆편네 아들보다 우리 이쁜 민주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 이름이 정말 저 여자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부터 말해봐요. 입 안 닥쳐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예요. 상황 파악 좀 해요.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한테는 우리 민호만 있으면 된다고요. 둘은 보험사와 고객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 나이를 보면 둘의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되었을 텐데도 똑똑한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단 말은 저 상간녀랑 언제든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불륜 과정에서조차 무책임했던 남편이 더없이 형편없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리를 잡고 안아주는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신발장에 내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잡아 뜯어서 둘에게 냅다 뿌려주고 집을 나왔어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울음 한 번 안 터뜨리던 민주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딸아이가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진행한 친자검사에서 역시 민주는 제 남편의 유전자를 받은 게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대기 전에 제가 먼저 양가 부모들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요. 친정 쪽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에 대해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시댁 쪽에서는 저한테 하염없이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저 자세를 보고서 아들 하나 잘못 둔 탓에 시부모가 괜히 노후에 고생한다고 생각했네요.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결국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구나. 애미 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그래도 민우를 두고 너희가 어떻게 갈라서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를 잃어야 돼. 저도 민우 때문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어머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오히려 민우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압니다. 그래도 대놓고 저를 농락한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제 마음 헤아려 주실 거라 생각할게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문자로 손주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 연락마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송한 뒤로 남편은 제대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지 중요한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었고 남편 때문에 그 회사가 불륜 회사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상간녀도 진짜 남편 친구의 동생이었던 건지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뭡니까? 자기가 여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고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위자료 내려면 빚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해주면 그 상간녀는 평생 반성도 안 하고 제 욕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남편도 빼앗겨, 아이 아빠도 빼앗겨, 가정도 빼앗겨. 이 상황에 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욕심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호구 잡히는 사람 따로 있냐고 했더니 남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한날은 신혼집의 마지막 짐을 정리한다고 방에 있었는데 바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쪽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남편이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앞에서? 당장 그만 못 둬? 우리 이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애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애가 5살이라도 알 건 다 안다는 거 몰라? 내가 어리석었어. 딸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다고 너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 좋아하는데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당신 본성이라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눈 돌렸을 사람이고 나도 민우도 그런 남편,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마지막 짐을 담은 캐리어를 끌고서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짐을 다 챙긴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서 미련 없이 나와버렸네요. 아들한테는 저와 남편이 이렇게 갈라서고 부딪히는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혼 가정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잔뜩 받은 위자료와 재산을 챙겨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참, 제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들 퇴소 처리를 할 때 상간녀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마침 제가 오면 물어볼 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도 민주 어머님께서 아버님 전화번호라고 적어둔 연락처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우 아버님 번호랑 똑같이 뭐예요.
저는 혹시 민우 아버님께서 번호를 바꾸시고 그 번호를 민주 아버님이 쓰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좋은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원래 이런 사실은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 엄마 얘기를 해드린 건 혹시 민주 엄마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래요. 이미 민주 엄마가 입학 신청을 해버렸는데 제가 괜히 원장님 곤란하게 만들었죠? 곤란하긴요. 전혀 아닙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요. 괜히 묻어뒀다가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그때 상황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한 뒤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아이 유치원 졸업 때까지는 고향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시댁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게 좀 불안하더군요. 그렇다고 수십 년을 이곳에서 지낸 친정 부모더러 이사를 가자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이 고향 지역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시거든요. 번잡한 시내가 싫어서 한적한 끄트머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이었죠. 그렇다는 고민을 언제 한번 친정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이사를 고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오더니 팜플렛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앞에 도성국에 넘어가는 언덕이 있지? 왜? 너 결혼 인사 왔을 때 공사 시작했었잖아. 거기 아파트 이번에 다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민우 걱정 때문에 종일 그렇게 앓지 말고 이사 가자. 너 민우 애비 때문에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민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역시 엄마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우리 아들을 신경 써서 봐주는 아빠한테도 고마웠지만 딸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알아채준 엄마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기운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저처럼 엄마도 자식인 저의 마음을 상세히도 지켜봤나 봅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같은 동네였지만 저는 전 남편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원래 집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오지 않는 이상 마주치긴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거하게 받은 위자료와 본래 집 팔아 챙긴 돈 덕분에 새 집으로 옮기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고향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남편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찾아갔었는지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발 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분류는 예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버릇, 술버릇, 바람버릇 이거 세 가지는 실수라는 말이 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용서해줘도 안 되는 버릇들이고요. 저는 용기 있게 남편과의 연을 끊어가려 노력 중이지만 가끔씩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굳건해야 제 아들도 아빠 없다는 불안감 없이 씩씩하게 자라주겠죠. 그 유일한 생각이 저를 심지궂도록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정말 사연을 쓰면서도 당시의 잔상 때문에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불륜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 불륜 사연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을 필 때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나가는 식으로 봤었는데 역시 직접 당하는 순간 모든 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불륜 사연,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개였는데 혹시 다들 비슷한 사연자 보셨을까요? 남편 닮은 애를 보고 불륜을 눈치채게 된 또 다른 사연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화가 나서 키보드를 마구 두들겼다 보니 어느새 인사말을 전할 때가 왔네요. 모두에게 화창한 앞날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재미있는 신혼을 누리고 있는 새댁입니다. 지나가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어디 내볼 생각으로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사연을 써볼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비 부부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시기에도 문제 한 번 없었고 시집을 워낙 잘 온 덕에 고부간의 갈등 또한 손톱만큼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며느리로서 저희 시댁과 전혀 문제없이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 심기를 건드려 이렇게 사연을 찾아왔냐면요. 바로 동서 문제 때문이에요. 제게는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동서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가 아니라 동서가 될 뻔했던 예비 동서가 맞겠네요. 결혼해서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시댁도 아니고 예비 동서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생각도 없었던 여자와의 기싸움을 예비 동서 탓에 얼마나 감정 소비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늙은 여우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꽤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느라 그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결혼을 잠시 미루느라 연애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관계였기에 이미 양가 어른들도 저희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서로 사돈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을 만큼 인연이 길고 역사가 깊은 사이였죠. 그리고 제 남편에겐 남동생, 즉 도련님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1살 차이의 연년생이었고 우리 셋은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도 많이 놀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없을 때 저와 도련님이 따로 만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선은 지켰고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한 게 우리만의 룰이었으니까 원만한 관계로 길게 이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는 워낙 서로 쿵짝이 잘 맞아서 굳이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였어요. 창업도 남편과 도련님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었기에 졸업을 하더라도 저희 셋은 붙어 지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을 좋아하는데 어른들 중 시부랑 저희 아빠가 나란히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서로 반려견에 대한 로망만 있었지 막상 키울 엄두를 못 내본 것마저 저희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이 바로 반려견 수제 간식을 파는 매장이었고 반려견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꽤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일머리가 있었던 건지 똑똑했던 남편의 지시대로 고비 한 번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도련님도 자기 형님 지시를 잘 따라주는 덕에 형제 둘이서 일손이 척척 맞아떨어져 장사가 더 잘 되었죠. 일하는 사람끼리 합이 잘 맞으니까 매장이 입소문 타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맘카페도 3군데에 좋은 후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결혼 자금 모으는 건 또 금방이더라고요. 결혼 자금뿐이었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2년 넘게 장사를 했을 뿐인데 지방 아파트 하나 할 정도까지 벌었다니깐요. 남편 목표가 체인점을 내는 거였는데 끝내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 면담을 나누고 난 후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따내는 제 남편을 보고 그 남자다운 추진력에 또 한 번 반해버렸네요. 덕분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여건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창업으로 성공할 때 저도 내내 곁에 있었기에 함께 읽어온 성취감이 컸거든요. 남편이 일 때문에 결혼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 적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 일을 도와주느라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의 배려로 저 또한 옆 동네 지점에서 지점장을 맞아 일을 하게 되어 별 상관은 없었지만 그놈의 예비동서 존재 때문에 뒤늦게야 제가 제 힘으로 취업을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었네요.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언지를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연상이고 저보다도 3살이 많다고 했고 하는 일이 애견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면 저희 본점 매장에서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미용을 도련님이 도맡아 했었거든요. 가까운 미용실이 그곳이라서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애들 미용시키랬더니 애들 핑계로 연애하고 있었냐면서 저와 남편이 도련님을 엄청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진심으로 나랑 잘 맞아. 형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기면 딱 느낌 온다고 했잖아. 내가 은미 누나한테서 그런 기운을 받았다니깐. 사람이 진짜 선하고 똑부러지고 생각이 깊어. 너 얼굴 보고 넘어간 거 아니지? 얼굴이 네 취향이라서 괜히 성격 잘 맞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 녀석.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건데? 빨리 소개시켜줘. 결혼 생각이 있는 거면 우리 식구 될지도 모르잖아. 얼른 친해져서 우리끼리 저기 이탈리아 여행 가자. 저는 워낙 남편이랑 도련님과 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시댁에 합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동서까지 생긴다면 꼭 4명이서 단짝 같은 조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시댁살이 서툰 것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동성끼리 할 수 있는 밀담도 나누면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신나서 도련님한테 예비동서 될 사람 빨리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잠시 예비동서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소개해준다고 남편이 있는 매장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점에 있었던지라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말하기를 예비동서 첫인상이 우선 나이는 우리보다 많은데 제일 어리게 생겼다고 했어요. 인상도 귀엽고 성격도 생긴 것만큼이나 조곤조곤하다고요. 특히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도련님은 결혼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한 사람처럼 예비동서를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저한테도 소개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개방적인데요. 앞으로 식구가 될 거면 결혼 전부터 친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저 또한 남편의 그런 마인드 덕분에 도련님과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가까워진 거랍니다. 당시에는 예비동서의 평이 좋아서 저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나름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서 친해질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비동서와 친해지기만 한다면 형님 동서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며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련님이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서 정말 빨리도 날을 잡았더라고요.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 찾아와서 저희 4명이 첫 대면을 하게 된 날이 다가왔는데요. 30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젊기 때문에 첫 인사를 술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있으면 어색함을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배달 주문 때문에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퇴근해서 약속 자리에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마중 나와 있길래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대했던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식구가 될지도 모를 반가운 예비 동서를요. 남편과 도련님이 말했던 대로 예비 동서는 진짜 어리게 생겼더군요. 저희가 다 30 중반을 향해 가는 청년들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혼자 4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저희 중에 가장 20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외모 보고 취향 맞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했을 정도로 예비 동서는 도련님이 딱 좋아하는 귀여운 타입이었어요. 우와, 되게 어리게 생기셨어요. 나이 몰랐으면 진짜 20대로 봤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분들이 다 동안이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나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잖아. 너 오기 전에 장난삼아 민증도 확인했다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언니 같고 무서운데?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저희 셋이 농담 주고받는 걸 너무 잘해서 남편이 제 외모를 가지고 예비 동서와 비교하는 것 정도는 아무런 타격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저는 그 소리가 마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저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동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지 첫 만남에 어색해하며 대화 잘 못 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해도 배시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남편과 도련님을 제치고 예비 동서한테 분위기를 맞추며 대화를 많이 시도했는데도 예비 동서는 저를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도련님 질문에는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형님 되는 입장이라 불편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동생같이 안 생겨서 그런가? 싶으면서 갈수록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예비 동서의 어색함만 아니면 자리 자체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와 남편, 도련님이 친하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대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동서도 남편이랑 도련님과 어울리는 대화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술자리에서 예비 동서를 1순위로 챙기며 뭔지 모를 마음의 벽 같은 걸 깨부수려고 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이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동서와 친해지려고 기대했던 그 자리가 반대로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초박살 내는 자리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남편과 도련님이 담배를 피러 간 그때 제가 참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34살이라고 그러던데 반말해도 되지? 나 진영이랑 결혼까지 생각 중이야. 셋이 워낙 친하다니까 들었겠네. 알다시피 내가 너보다 3살은 많잖아. 그런데 형님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선 형님 동서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그냥 언니라고 해줘. 저 또한 호칭에 대해서 딱히 따질 생각은 없었는데 예비 동서 쪽에서 먼저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또 예비 동서는 저한테 그걸 말하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처럼 남자들 전부 나가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히려 헷갈리죠.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형님 동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호칭은 좀 친해지고 나서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밖에서까지 형님 동서하는 건 웃기지 않아? 형님 대접 엄청 받고 싶나 봐. 설마 내가 동서로 들어간다고 형님 노릇하면서 사람 굴릴 생각 있는 건 아니지? 저는 대접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굳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던 겁니다. 저 또한 예비 동서와 친해지면 일찍부터 호칭을 편하게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말하자는 의논도 없이 혼자 말을 놓더니 저더러 융통성 없게 굳이 호칭 고집하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초면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맞지 않습니까? 술자리를 가진 지 한두 시간은 흘렀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동서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약 남자들이 담배 핀다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저는 한동안 예비 동서의 성격을 모르고 계속 치근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성격을 드러내주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혔어요. 잠깐의 파동이 일고 나서 남편이랑 도련님이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보는 예비동서의 언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참 여시 같더라고요. 원래 앵앵거리는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 앞에서만 그런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비동서한테 속았던 부분은 반달 같은 눈웃음이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남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더군요. 같은 여자인 저도 저 여우짓에 속았으니까 당연히 남편과 도련님은 모를 테죠. 그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저만 찝찝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어중간하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도련님한테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도련님이 예비 동서의 말에 끔뻑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예비 동서에 대한 평판을 안 좋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간 자칫 남 뒷담화하는 걸로 비춰질 것 같아서 뭔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고 남편한테만이라도 은근슬쩍 언지를 줘볼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방에 들어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았죠. 진영이 여자친구 말이야. 당신 눈에는 어때 보여? 지난번에 첫인상이 선하고 똑부러질 것 같이 생겼었다고 했잖아. 계속 그래 보여? 일단은 그래 보이네. 근데 좀 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인데. 은미 누나 입장에서 나랑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제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꽤 좋거든요. 그런 남편이 말하길 첫인상 때와 비슷하긴 한데 바보같이 착한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더 봐야 알 것 같다며 아직까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예비동서란 사람이 아직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예비동서의 실체를 모르니까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보다 눈치 빠른 남편이 제가 예비동서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바로 알아챘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군요. 어제 같이 있다가 중간에 진영이랑 당신이랑 담배 피러 나갔었잖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더러 어른들 앞에서만 형님 동서하고 밖에서 만나거나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그새 친해졌어? 둘이 생각보다 대화 안 하길래 어색한 줄 알았는데. 잘 됐네. 당신이 하고 싶던 말을 대신해준 거잖아. 그렇게 들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러기 싫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더러 초면에 형님 노릇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 호칭을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통보했어.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진짜 은미 누나가 그랬다고? 확실히 당신한테 그렇게 한 행동은 잘못되긴 했네. 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 들었으면 정뚝 떨어지지. 예민할 할만 했는데. 남편은 앞으로 예비동서를 좀 주시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늘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제 말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에요. 남편 말로는 제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걸리긴 했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비동서 얘기를 하였을 때 남편이 제 말을 그대로 믿어줘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아주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달갑지도 않던 예비동서와의 만남 이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안면을 튼 순간부터 제 매장에 자주 오더라고요. 왜 하필 집이 우리 매장 근처인 건지 정말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와서 인사만 해도 기분이 고가울 것 같은데 예비동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디 그냥 들리기만 하겠습니까? 앞뒤 다른 사람들은 사람 골려주는 걸 정말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괴롭힐 궁리를 한다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경험담으로 얘기해준 인생 조언입니다. 들을 때는 웃겨 넘긴 말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엄마 말대로 예비동서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자꾸 제게 얼굴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매번 간식 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잖아. 우리 관계를 위해서 서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번에 할인도 별로 안 해줬더라? 내가 동네 주민 만나면 네 매장을 얼마나 추천해주는데. 인심 좀 크겠어.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간식 5개만 가져갈게. 지난번에 와서 할인해달라고 그렇게 사람 신경을 박박 긁더니 이젠 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아예 공짜로 달라고 하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락 없이 무작정 간식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없어서 뒤늦게라도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내셔야죠.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식구 잘 되게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천 같은 거 안 해줘도 저희 가게 장사 잘 되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채영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 박물관 관장이야. 내가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같아? 너가 앞으로 나랑 어떤 관계가 될지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 시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반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그쪽이 제안한 호칭에 저는 동의 안 한 걸로 아는데요. 나도 네가 동서라는 이유로 너한테 반말해버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니 은미야. 제가 대놓고 반격해오자 키도 조망만한 게 눈에 바짝 힘을 주며 째려보는데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지쳐서 그냥 가라고 손을 휙휙 내저었더니 꼴에 나이 많은 언니라고 저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었나 봐요. 보란듯이 걸려있는 간식 뭉탱이를 왕창 챙겨서 가방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본색 진철 씨한테 말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진철 씨가 너 그렇게 못된 애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니까 결혼했겠지? 예, 그거랑 주인 허락 없이 물건 훔치는 거랑 무슨 관련 있어요? 가방에 있는 거 당장 꺼내세요. 어머니 저희는 남입니다. 사장과 손님 관계라고요. 웃기고 자빠졌어. 진철 씨가 너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더라? 네가 나한테 저지른 물에 밝히면 이혼 소송 당할 텐데 괜찮겠어? 소송? 어이가 없는 협박이라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 웃음에 또 열받은 건지 예비동서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얼굴 앞에 어떤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진영이랑 진철 씨 벌써 내 말에 끔뻑 넘어가는데 어떡하니? 이거 보이지? 너 말고 우리 셋만 있는 채팅방도 있어. 가소로운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하려 했는데 예비동서가 보여준 화면엔 정말 저 빼고 만들어진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도 잠시 예비동서가 금세 거두어가는 바람에 셋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남편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금이 살짝 갔는데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곤 예비동서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간식 몇 개를 더 챙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도련님을 향한 신의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렇게 나가버린 예비동서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예비동서가 보여줬던 채팅방만 내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남편한테 물었을 때 남편이 당혹감을 드러내면 엄청 크게 실망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댁집이 크기도 했고 또 시부모 인정이 좋아서 제가 굳이 분가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식사 준비도 시모가 엄마처럼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도우려고 해도 자기의 유일한 취미가 살림이라며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저는 그게 시모가 며느리를 위해 보여주는 배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시부모님도 제게 다 좋은 사람이고 늘 가족만큼이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예비 동서의 모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거세게 흔들렸어요. 이래서 이간질이 참 무서운 겁니다. 고작 그런 사람의 도발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제게 닥치니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네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동서한테 들었던 말을 바로 물었습니다. 자기, 나 빼고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랑 채팅방 만들었어? 오늘 도련님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셋이 만든 채팅방 자랑하던데? 자랑?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얼마 전에 채팅방 만들긴 했지. 둘이 결혼할 거잖아. 은미 누나가 우리 집에 줄 선물 같은 거 택배로 붙여줄 일 있을 거라고 해서 채팅방에서 알려주겠다길래 누나가 먼저 만들던데? 그것 말고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그 채팅방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셋 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김 빠지는 상황이었네요. 완전 예비동서한테 노란한 기분이었죠. 남편을 향한 믿음이 한층 올라간 반면 예비동서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예비동서를 절대 도련님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비동서한테서 시댁으로 택배가 왔는데요. 한우며 오리며 복분자 술이며 아주 선물 공세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어머나, 이게 다 뭐라니? 아직 정식 인사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 진영이 네가 그만해도 된다고 말 좀 전해라. 당황한 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하니 오는 선물들은 전부 도련님과 상의 없이 서프라이즈로 오는 택배인 듯 했어요. 도련님도 시모 말에 동의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곧장 예비동서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동서가 지금 당장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련님이 휴대폰 음량을 크게 설정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같이 통화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다. 딸처럼 편하게 오고 가는 사이 되고 싶어. 어른들이 나 정말 좋아라 해주시거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점짜리 며느리 노릇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들려도 될까? 정식으로 약속한 식사 자리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그 소리에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계속 졸라서 무작정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놀랐지만 할 수 없이 받은 선물 때문에 예비동서를 환영했고 예비동서에게 더 이상 선물 안 보내도 된다고 직접 타일렀어요. 예비동서는 여기저기 애교스럽게 인사를 전하며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제게도 무척 친한 사이처럼 인사해주더라고요. 포옹까지 하길래 황당했죠. 그래도 그날이 바로 제 살아생전 최고로 재밌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의 실체를 알게 되어 예비동서가 결혼 인사 드리기도 전에 쫓겨나는 날이었거든요. 아가씨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선물을 계속 보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집이 박물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편에 부담될 선물들은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가 박물관 자리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거하게 쏠게요. 아이고 됐어요. 지금도 거하게 많이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해주려고. 귀한 집 딸내미 벌써부터 등골 빼먹는다고 우리 욕먹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두 아들 잘 둔 덕을 보셔야 하잖아요. 아들이 잘나서 잘난 며느리까지 얻게 된 이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지금껏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며느리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라지만 역시나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예비동서의 말 때문에 또 슬슬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잘난 며느리 하나 있는데요, 뭘. 우리는 지금도 며느리 덕 엄청 보고 있어요. 채영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부모로서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은미라고 했던가? 우리 둘째랑 결혼하면 뭐 해주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한테 대접 안 받아보셔서 하는 소리죠. 요즘 며느리의 효도는 옛날처럼 현모양처인 여자가 아니에요. 능력 좋아서 용돈 두둑히 챙겨주는 사람이지. 시부모님은 아직 며느리도 되지 않은 예비동서의 말을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으나 결국엔 귀여운 애교로 봐주셨습니다. 저녁상 자리를 정리하고 다들 과일 먹는 시간에 저와 남편은 잠시 방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화딱지 나는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한풀이를 좀 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는 못 느꼈어? 자꾸 나 건드려보는 것 같지 않아? 난 진영이랑 저 여자 결혼하는 거 절대 반대야. 저 여자 가면 진영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그래도 괜찮지? 내가 촉이 좀 좋은 편이잖아. 사실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느꼈어. 진영이 앞이라서 말은 안 했는데 은미 누나가 은근 내 와이프 무시하네. 한두 마디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나도 슬슬 짜증나. 남편과 저는 유독 사람 보는 눈썰미가 비슷했거든요. 역시 예비동서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통해버렸지 뭡니까. 괜히 장기간 커플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순간 잠시 분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에서 나갔더니 예비동서는 계속해서 시부모 곁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더군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시모가 시계를 보더니 저한테 약 챙겨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예비동서 때문에 정신없어서 잠시 깜빡했던 약을 챙기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모두 저한테 관심이 쏠리자 예비동서도 제게로 쪼르르 달려왔는데요. 곁에서 제가 챙겨 먹는 한약을 구경하더라고요. 그 사이 시모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시부는 진작에 방에 들어간 뒤로 내내 바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얼떨결에 저와 예비동서만 마주하게 된 거죠. 남의 가게 물건 훔칠 때부터 알아봤는데 예비동서가 은근 욕심이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한약을 만지작거리는 예비동서를 보니까 문득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워낙 공짜 좋아하고 남의 것에 탐이 많은 사람이니 분명 제가 미끼를 던지면 걸릴 거라 예측이 되더군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대? 이거 다 네가 먹는 약이야? 어디 몸이 안 좋나 봐. 괜히 몸 안 좋은 척하면서 집안일 안 하려는 핑계는 아니지? 그런 꼼수도 누구처럼 평소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해내는 거고. 이건 어머님이 젊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된다고 여자한테 좋은 약 지어준 건데? 어머니께서? 너는 어머님이 해준다고 그대로 홀라당 받아먹니? 그나저나 자꾸 반말하네? 나랑 계속 불편하게 지내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나이 많은 걸 내세우고 싶으면 먼저 모범을 보여봐. 그 전에 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비동서가 제게 한마디 더 쏘아붙이려는 그때 시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째려보던 예비동서는 한약을 한 움큼 챙겨서 자기 가방에 넣더니 그중 하나를 뜯어 입에 물더라고요. 그리곤 시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또 아부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채영 씨한테 며느리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다면서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한약 지어드릴게요. 원래 이런 건 며느리들이 하는 건데 채영 씨가 좀 눈치 없었다. 그쵸? 예비동서가 한약을 쪽쪽 빨아먹는데 그 순간 온화하기만 하던 시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예비동서 손에 들린 한약을 바로 빼앗았어요. 여태 보여주지 않은 무서운 얼굴을 하며 예비동서에게 성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무슨 약인지 알고 손을 대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이걸 먹어요? 내가 우리 채영이 임신 준비한다고 제일 비싼 한의원 가서 손수 준비한 건데 약재 하나하나 상담받으면서 고른다고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겨우 의사랑 면담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가 어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우, 이 아까운 약 어떡해.
시모의 호통에 방에 들어갔던 시부도 배불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남편과 도련님도 거실로 모였습니다. 예비 동서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죠. 시모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싶어서 손으로 조심히 들고 가 컵에다 약을 부었어요. 양이 한참 모자란다며 또 한 번 성질을 냈습니다. 예비 동서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고자 슬금슬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머님 하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인정사정 없이 예비 동서를 향해 반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고도 어떻게 이리 조심성이 없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더라도 뭔지 묻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유난이야? 시모가 하는 말에 예비 동서가 그제서야 저의 꾀에 걸렸다는 걸 알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소해서 시모 뒤에서 몰래 웃음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열받은 예비 동서가 도련님한테 들러붙으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였는데 아직 자기 편이 있으니 든든하다 뭐 그런 표정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예비 동서는 저한테 이 집에선 이 편은 없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유치한 질투에는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약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예비 동서처럼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연기를 해버렸네요. 어머님, 그거 그냥 은미 언니 주세요. 안 그럼 저 또 무섭게 시달려야 돼요. 오늘 일을 빌미로 또 제 가게에 물건 훔치러 올 수도 있어요. 도련님 생각해서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저더러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언니 대접이나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아까 밥 먹을 때 느낀 건데, 은미 누나, 왜 제 와이프 무시해요? 무시가 아니라 견제인가? 누나가 보기에도 제 와이프가 며느리로서 더 훌륭하니까 벌써부터 라이벌 심리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그보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나, 언제 형수 가게에 갔었어? 왜 말 안 했어? 훔치긴 뭘 훔쳤다고 그래. 제가 말 이상하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비용 지불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어? 우리 집 돈 많아. 언니, 제 약도 가방에 잔뜩 훔쳐갔잖아요. 뭐 결혼하게 되면 저보다 더 노산일 테니까 같이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리고 가져가시지. 저도 제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누굴 따끔하게 혼내주려다 보니까 저절로 제 마음속에 억울한 내면이 튀어나와 발악한 것 같네요. 시모가 끔찍이도 아끼는 한약을 하나 먹은 걸로도 모자라 한 움큼 훔쳐갔다고 하니 시모 눈이 완전 돌아버리더라고요. 시모는 당장 예비 동서한테 달려가 예비 동서가 메고 있는 가방을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훔쳐간 한약들이 바닥으로 후두두 쏟아져 버렸죠. 이 여자가 도둑 맞구만. 이게 하나당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보낸 택배보다 비싼 거야. 남편은 시모와 함께 한약들을 주워 얼른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성질머리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도 예비 동서가 물건을 훔쳤다는 말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통째로 밝혀버린 셈이었죠. 증거물로 매장 내 CCTV를 보여준다면 제가 연기한 모든 말의 신빙성이 높아질 겁니다. 참, 남편은 제가 하는 연기를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어머님,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어머님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들 저 여자 본색이 어떤 줄 알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해요. 다 시끄럽다.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개 있는 데서 있다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요? 아까부터 신경이 쓰인다 했더니 아무래도 아가씨 온 뒤로부터 내 피부가 근질근질 가려운 게 딱 개털 때문이 틀림없고만 그래. 한참 난장판인 상황에 얌전히 지켜보던 시부가 한마디 했는데
시부는 식사 자리도 빨리 뜨고서 과일은 먹지도 않고 방에만 있었거든요. 보아하니 예비동서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더라고요. 예비동서가 갑작스레 이 집을 방문한 거라서 차마 주의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시부가 개털 알러지가 있는데 그 옷 그대로 집에 들이닥친 거죠.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매번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퇴근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시부 얼굴이 점차 울긋불긋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 그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가 손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은 채 시모한테 무어라 지시를 했는데요. 시모가 베란다에 뒀던 여러 가지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서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동안 예비동서가 시댁에 보냈던 수많은 선물들이었어요. 우리 이거 손도 안 댔으니까 도로 가져가요. 아가씨는 대체 우리 집을 뭘로 본 거요? 나는 이걸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우리를 돈에 환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였네요. 당황한 예비동서가 최대한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자리를 오래 견디지 못한 시부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남편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손수 박스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도련님은 제 가게에서 물건 훔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보였어요. 저한테 매장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길래 휴대폰으로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보여줬고 도련님은 곧 결혼할 정혼자의 도둑질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에게 이별을 고하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남자가 밀어내는데 조망만한 예비 동서가 이길리 만무하잖아요. 참 볼품없이 쫓겨났죠.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예비 동서가 짐을 질질 끌고 가면서 나가는 걸 내려다봤는데요. 꼴이 엄청 우습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키들거리면서 저 멀리 경비 아저씨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저희 502호예요. 저기 저 여자 얼굴 제대로 확인했다가 다시는 이 아파트 얼씬 못하게 해주세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다니는 손버릇 나쁜 도둑놈이거든요. 제가 평소 워낙 인사성이 밝아서 경비 아저씨랑 잘 알고 지냈거든요. 아저씨가 저를 바로 알아보고 예비 동서를 당장 조치 들어갔습니다. 경비한테 재촉당하며 쫓겨나는 예비 동서를 보는데 그렇게 꼬실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같이 싹 씻겨 나갔지 뭡니까. 나중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시달렸었냐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건 예비동서 탓이지 도련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는 쥐 한 마리 때문에 저희 의리에 타격이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예비동서의 존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때문에 우리 셋의 사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는 것보다는 예비동서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기 전에 쫓아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에만 의의를 두면서 저와 남편은 도련님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비동서한테 딱 하나 고마운 게 있다면 시댁 식구랑 식사 시간에 담속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솔직히 누굴 뒷담화하는 마음이 맞을 때 친밀도가 엄청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비동서 욕을 할 때마다 저희 식구들 마음이 다 같이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예비동서와 인연을 맺었던 도련님까지도 예비동서한테 흠뻑 빠졌던 자신에게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그 일이 벌써 4개월 전이 되었지 뭡니까? 이미 한참 지난 일이라서 그런가 제가 당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 나쁜 의도임을 알면서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강하게 와닿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나쁜 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내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점차 단단해지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네요. 조금은 가벼운 스토리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 고소함과 즐거움을 드렸기를 조그맣게 바라봅니다. 다들 오늘보다 더 단단한 내일의 내가 되도록 파이팅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